안녕하세요. 인구 원포인트입니다. 지난 수화연산 강의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도형 영역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형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형이 완벽하게 도형 강론과 지도서 총론 이렇게 분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형은 매우 밀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딘즈의 개념학습 원리와 바닐레의 기하사고 수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밀접하게 강론과 결합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이 두 가지는 비록 이것이 지도서 총론, 그러니까 학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론과 함께 정리한 이유는 이 두 가지는 거의 세트처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5번에 걸쳐 강의가 올라가게 될 건데 크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뉘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강의에서는 항상 이제 배경 지식과 그리고 강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양이 많기 때문에 평면 도형 배경 이론만 오늘 마무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평면 도형 강론을 2번으로 쪼개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의 기출 분석만 모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출 분석집에서 소재로 제가 평면 도형의 정의, 성질,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바닐레 기하사고 수준, 그 다음에 딘즈의 개념학습 원리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번과 3번은 학자에 대한 내용인데 대부분 다 평면 도형이긴 해요. 그런데 입체 도형도 녹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론, 강론, 기출 분석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은 평면 도형의 배경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 도형의 배경 이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2022 개정 수학 교육과정에 와서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우선 1, 2학년군 같은 경우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 말할 수 있다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각형과 육각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까지 2015에서는 나왔었는데 2022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각형, 육각형 더 이상 알고 구별하는 활동을 하지 않나 봐요. 그 다음에 2022 개정 수학 3, 4학년군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성취 기준은 아니긴 한데 평면 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꾸밀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고 대신에 평면에서 점의 이동에 대해 위치나 방향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학년, 4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는 개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7월 중순에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전혀 윤곽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과서에서 구현될지는 확인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유의미하게 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오각형과 육각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빠진 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의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 혹시 2022 개정 교육과정 1, 2학년군 수학 교육과정을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고 싶다면 유튜브 초등인구 원포인트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편 인구 원포인트의 픽을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 2학년군이 아닌 3, 4학년군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올 각을 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라이브 클래스 인구 원포인트 채널에 들어오셔서 2025학년도 대비 인구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해설의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 2022 개정 3, 4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 강의와 강의 자료를 통해서 수학과 교육과정 3, 4학년군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1학년과 2학년 학습자의 도형, 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학년 학습자는 바닐레 기하사고 수준에 의하면 시각적, 인식, 수준입니다. 이 시기에서는 모양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모양임을 찾고 직관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학년 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얘인 것과 얘가 아닌 것으로 지도를 하고 모양을 전체적으로 인식한다. 즉 1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양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삼각형인 것이죠. 그리고 일상 용어로서 도형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세발자전거, 삼각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형의 이름과 관련 짓게 돕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그저 세모 모양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고든 선이 3개, 뾰족한 곳이 3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든 선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변, 뾰족한 곳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꼭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변, 꼭지점,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는 용어까지 도입을 하게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삼각형인 것과 삼각형이 아닌 것 구별하고 또 직접 그리는 활동이 2학년 1학기 때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과
사각형까지만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오각형과 육각형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평면도형 단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 반일레 기하사고 수준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영수준인 시각적 인식 수준부터 시작해서 조작하고 파악하고 개념인식하고 도형 성질 이해한다 1수준 분석적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성질을 점진적으로 형식화해서 그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바로 비형식적 연역 수준 2수준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1, 2학년군 때는 시각적 인식 수준으로서 관찰하고 직접 조직해서 성질 얘기해 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친숙한 일상언어로서 대상을 표현하고 분류했습니다. 3, 4학년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분부터 시작해서 반직선, 각, 직각, 수직, 평행 이런 것들 배우고요. 구성 요소와 성질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분석적인 사고를 해서 구성 요소와 성질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하학과 평면도형의 지도 이제 3, 4학년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이제 예시적 정의, 명명적 정의, 또 공리적 정의 이런 용어들이 마구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고 또 이제 명명적 정의가 시험에 나온 만큼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강의의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 가서는 제가 평면도형, 입체도형에 나왔던 정의, 성질, 구성 요소 이런 것들 학교 수학, 학문 수학에서 나온 표현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점, 선 같은 것들은 무정의 용어로서 정리가 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고 점과 직선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수학에서는 정의하지 않거나 혹은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포함관계 관련해서 3, 4학년군 때는 포함관계 명시적으로 지도하진 않죠. 하지만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원 배우게 됩니다. 일단 원의 정의는 평면상에서 한 정점에서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라고 배우는데 애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고 예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시적 정의로 도입을 하게 되고 원의 중심,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점 이런 표현으로 정의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원의 성질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학년 때 각을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직각 배우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점차 도형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기출에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각도에 따른 각의 분류면 먼저 이제 우각 180도보다 큰 우각, 그 다음에 180도인 편각, 그 다음에 열각 180도보다 작은 열각이 있고 이 열각 안에서 예각 90도보다 작은 예각, 그 다음에 90도인 직각, 그 다음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둔각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열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예각, 직각, 둔각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각도의 합과 차는 측정에 해당하긴 해요. 그런데 또 삼각형의 성질에서 이것을 배우기도 해서 정말 이걸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도형과 측정이라고 단원이 이렇게 영역이 합쳐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형과 측정을 분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도형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삼각자 이용해서 수직 평행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서술이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서술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애들은 각도의 합과 차를 구체적인 조작을 통해서 직접 구체물을 통해서 성질을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직접 재어서 합을 구하거나 혹은 2번처럼 꼭지점을 포함하는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서 얘가 180도가 됨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서술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 같은 서술 내용, 삼각형의
꼭지점을 포함하는 세 조각으로 나눈다. 각 조각의 꼭지점을 한 점에 모으고 서로 겹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이어붙여서 일직선이 됨을 확인해서 세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알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각의 일직선이 됨을 확인하여 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서술하는 연습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형 이동, 4학년 때 또 평면도형 이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테슬레이션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합동 변환이라는 거예요. 즉 모양의 변화 없이 위치만 달라지는 평행 이동, 또 모양의 변화 없이 상하 좌우만 바뀌는 대칭 이동, 모양의 변화 없이 회전하는 회전 이동, 이렇게 합동 변환에는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회전 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면도형 이동 이용해서 규칙적인 무늬를 꾸밀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이 삭제가 됐고 대신에 평면에서 점의 이동에 대해서 위치나 방향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점의 이동에 대해서 위치나 방향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 이 부분이 이 평면도형 이동과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신설된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고 아직 구현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면도형 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 이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간 시각화 능력이에요. 여기서 볼만한 것은 바로 이제 공간에서의 위치 지각 이 부분인데 여기 바로 이제 밀어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간 관계의 지각, 여기 평행, 대칭, 회전 이동한 이후에도 새로 생긴 도형이 모두 합동이다. 즉 모양과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간감과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요.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분류 방법이 나와요.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변의 길이, 각의 크기에 따라서 변의 길이에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이런 것들 나오고 각의 크기에 따라서 예각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빌리어스라는 사람의 사각형 분류에 의하면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는 계층적 분류,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분할적 분류로 조금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계층적 분류는 쉽게 말해서 상위 개념의 종차를 첨가하는 명명적 정의와 상당히 유사해요. 다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더 크고 거기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까지 다 같은, 즉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정삼각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특별한 형태로 정삼각형을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분할적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제외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을 정의한 속성이 어느 것도 포함 관계를 서로 갖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분할적 분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5가지만 하지만 사실 어느 하나도 길이가 같은 변이 없는 부등변 삼각형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 3가지,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3가지, 총 3 곱하기 3의 조합인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조합은 7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 각이 모두 60도이니까 직각이나 둔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가지 경우를 제외해서 7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수직과 평행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평행을 해야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사각형 시리즈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일단 두 직선의 수직관계와 평행관계에 대한 정의가 먼저 첫 번째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정의, 성질, 포함관계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평행사변형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쵸? 네. 그리고 성질들, 그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성질을 가르치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포함관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오목다각형은 가르치지가 않아요. 오목다각형이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위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교과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학생이 도형판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다각형 아니에요? 했을 때 다각형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도형을 그리거나 도형판에 만들어 왔을 때 다각형으로 인정하고 지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도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다음에 합동. 4학년 때 이미 합동 변환 학습을 하죠. 5학년 때는 두 도형을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합동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칭이 애들이 많이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을 애들은 배우고 있고요. 4학년 2학기 때 그 합동 변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이때 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합동을 지도할 때 실생활에서 정말 진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거 찾아보게 하고 또 본떠서 겹쳐보거나 잘라보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을 하게 하지 절대 비형식적인 연역 혹은 형식적인 연역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는 부분이 선분이나 각 이런 것이 도형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분의 합동이나 각의 합동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선분도 각도 다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에 대해서 선대칭과 점대칭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점 A와 A-가 직선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수직 2등분이 되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이 두 점은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하죠. 수직 2등분이 되게 하는 이 주어진 직선 이것을 바로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2등분 된다. 이것이 이제 선대칭 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초등학교에서는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라고 선대칭 도형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 같다.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대칭축이 똑같이 둘로 나눈다.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 2등분. 그 다음에 당연히 합동이기 때문에 가지는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점대칭 보면 두 점 A와 A-가 있을 때 A-의 중점을 O라고 하면 이 A와 A-는 점 O를 중심으로 점대칭이라고 하고 점 O를 대칭의 중심이라고 해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도형 위에 각 점의 점대칭인 점이 다시 그 도형 위에 있고 이들의 점대칭의 중심이 일치할 때 이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즉 180도 회전 이동했을 때 자기 자신과 완전히 겹쳐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칭 도형과 달리 대칭의 중심은 오직 딱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선대칭 도형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시가 된 것들이 바로 점대칭의 예시이고 정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은 되지만 점대칭 도형은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대칭의 중심이 오직 한 개이다. 당연히 대응점끼리 이은 거는 대칭의 중심에서 만나겠죠. 또 마찬가지로 둘로 똑같이 나눈다. 이런 성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처럼 마찬가지로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대칭 지도할 때도 실생활 물건에서 또 데칼코마니나 이런 것들 직접 찾아보고 각각 재어본다. 각각 반으로 접고 각도기로 이용해서 크기 재어보고 자를 이용해서 길이 재어보고 해서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확인한다는 것. 점대칭 도형도 마찬가지 직접 회전해 보는 것. 그 다음에 각의 크기나 대응변의 길이 자나 각도기 이용해서 직접 재어서 각각 같다는 성질을 알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발생한 오개념 정삼각형 점대칭 도형 아니고요. 선대칭 도형이고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대칭 도형이 아니라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점대칭 도형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경 이론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배경 이론 크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반일레 기하사고 수준의 입각해서 1, 2학년군, 그다음에 3, 4학년군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예시적 정의로 갔다가 이제 명명적 정의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서 배경 지식에 나온 학교 수학에서의 정의와 성질, 구성 요소 이런 부분과 또 학문 수학에서의 정의, 성질,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론 계열성을 살펴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학습을 하면 되고 3학년, 4학년 이때 평면 도형 다 배웁니다. 그쵸? 삼각형, 사각형, 원 다 배우고 이동과 이제 각 추가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각형 마무리 짓고 5학년 때 합동과 대칭을 배우면서 평면 도형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강론 파트 1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